말씀입니다. 자,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 자, 지금 현재는 어디냐? 성탄제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시간적 배경, 도시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공간적 배경. 지금 과거를 보니까 뭐 특별한 언급은 없어도 분위기상 지금 보면은 시골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화자가 서 있는 곳은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탄제는 진짜 성탄절, 크리스마스 무렵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대요. 그렇겠지. 요즘 뭐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뭐 1년만 지나도 막 건물이 뚝딱 지어지고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뭐 우리 내면적인 거, 뭐 사람들 사이에 정, 사랑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도시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삭막함이야. 뭐 건물은 뭐 높게 솟아있고 뭐 불빛은 휘황찬란하고 또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얼마나 반짝반짝거릴까. 그런데 사실 삭막해. 뭐 정을 느낄 수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려요. 그 옛날의 것이란 뭘까? 눈입니다. 눈. 사실은 이 눈을 맞으면서 맞아. 그때 그 눈 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약을 구해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요. 나쁜 뜻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리고 간단하게 과거회상의 매개체라고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 눈은 과거회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이마에 느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까요? 눈입니다. 눈. 갑자기 이마에 뭔가 차가운 것. 보니까 눈. 근데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그 어린 시절 내가 몹시 아팠을 때 아버지의 옷자락을 느꼈던 그 촉감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눈으로 인해서.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눈은 나쁜 뜻이 아니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과거 속에서의 눈은 나쁜 뜻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자,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눈 하얀색 산수유 붉은 아라리 색채 대비 쓰였고요.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아버지 사랑은 아직도 내 맘 어딘가에 남겨져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색채 대비 검은색, 붉은색, 흰색, 붉은색 나왔고요. 촉각의 대비도 있었고요. 특히 여기 산수의 붉은 아라리는 결국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향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서정시 자유시고요. 성격은 서정적이고 특히 회상적. 앞부분 과거 회상. 나 그때 그렇게 아팠을 때가 있었지. 그때 아버지가 아주 힘들게 약을 구해오셔서 나를 구해주셨지. 나에게는 그날 밤이 성탄절이나 성탄절이나 다를 바 없어. 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자, 회상적 어린 시절의 체험이고요.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 또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지금 현재 어른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정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과거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상징적 시어 사용을 통한 시상의 집약적 표현 그리고 특히 산수, 열매와 눈, 색채 대비 그리고 시각적, 촉각적 심상의 대비, 촉각적 심상 대비 기억하시죠? 서늘한 옷자락, 열로 상기한 볼 대비를 통해 아주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요. 포인트 모아보기 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색채 대비, 대표적인 색채 대비가 표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대비 쓰였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고 자, 저하고는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혹시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는 문제 먼저 풀고 풀이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급적 표정이 멀쩡할 때 스탑 하시고요. 풀고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는 했어요. 여기 지금 네 군데 어린 목숨, 나, 그 다음에 짐승, 그때 아버지 네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답은 4번이지요. 왜 4번인고 하니 앞에 3개는
다 화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리을의 그때의 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 아버지, 말 그대로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번.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이루어진 시옷끼리 연결된 것은 보세요. 그러니까 색채 대비는 그래도 촉각 대비에 비해서는 좀 다른 작품들에도 종종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안 만들고 촉각 대비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답은 배웠으니까 3번 서누런 옷자락과 그 다음에 열로 상기한 볼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차갑다 뜨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시의 제목이 성탄제인 이유는 했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받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날은 뭐 종교적으로 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종교적인 시인가? 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라 다름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번? 4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뭐 예수님이 뭐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냥 그날 밤이 뭐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겨울이다 보니까 특히나 성탄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제목이 성탄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작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지더라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게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낙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시가 제가 봤을 때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작품은요. 제목에 보시면 낙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낙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뭘까요? 무슨 뜻일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낙화, 뭐 떨어지는 꽃, 뭐 아니면 뭐 꽃이 떨어지다. 하여튼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낙엽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가끔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을 물어보는데 문제를 푸시면서 낙화니까 꽃이 떨어져. 아이 당연히 가을이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을에도 꽃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낙화는 꽃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좀 화려하게 이런저런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 좀 봄이죠. 가을은 잎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이 봄에 폈던 꽃들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낙화의 배경은요. 봄. 근데 이른 봄보다는 약간 늦은 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엽 아니에요. 낙화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 그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화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사람도 저래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게 이 시에 나오겠죠. 들어갑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 이 구절 들어보신 적 없어요? 여기 지금 낙화 시가 사실은 길어요. 그래서 전체는 다 못 외워도 요 1년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고 가끔 요 1년만 이렇게 뭐 책이나 방송 같은데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 내가 지금 가야 할 때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가야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지.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별,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실제로 빠이빠이 하고 가고 있는 건 꽃잎입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아니에요.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 꽃잎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 이 시는 기본적으로 의인법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꽃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사람이 이별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의인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의인법이고요. 그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아름답다. 그래서 서리법,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어보는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지금은 헤어질 때니까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라. 그런 이치에 따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봄한철.
꽃이 가장 만발하게 막 흐드러지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가장 예쁘게 피어 있을 때잖아요.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그러니까 격한 감정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막 누군가를 만나서 가장 누군가를 뭐 별 고민 없이 이렇게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을 때 꽃으로 얘기하면 꽃이 있는 대로 흐드러지게 피어서 가장 예쁘게 보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격정이라고 하는 건 꽃으로 얘기하자면 꽃이 막 개화, 활짝 피어서 가장 예뻐 보일 때 그 격정을 인내한, 잘 참고 이겨낸 그 나의 사랑이 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낙화잖아요. 그 꽃이 떨어지는 걸 나의 사랑은 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낙화가 의미하는 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별이야. 이별입니다. 사람도 사랑할 땐 굉장히 좋지요. 뭐 다른 게 안 보여요. 이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주제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 영원한 사랑은 없지요. 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꼭 연인과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과의 사랑이든 친구와의 뭐 우정이든 뭐 그런 거 다 포함하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뭐 끝나거나 깨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사실은 꽃이 떨어지는 건데 이별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 자, 분분한 낙화하고 이렇게 이제 낙화, 꽃이 떨어지는데 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 향기를 흩날리며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표현은 분분한 낙화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은데 이 분분한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요. 우리 왜 봄에 특히 벚꽃 같은 경우 예쁘게 피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피어 있다가 뭐 바람 한 번 또는 비 한 번 내리면 꽃잎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바람 한 번 싹 불었을 때 그 벚꽃잎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진짜 눈 내리는 것처럼 그 모습을 꼭 상상하세요. 바로 여기 분분한 낙화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향기를 퍼뜨리며 이렇게 여기저기 흩날리는 낙화. 그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이거 별표하세요. 앞뒤로 별표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낙화는 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특히 요 표현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표현이 중요하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결별이야, 결별. 이 결별은 이별이죠. 근데 그냥 이별이 아니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그런 이별이 결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슬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래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빠이빠이. 뭐 오늘 헤어졌다 내일 다시 만나 이런 이별이 아닙니다. 지금 헤어지면 저 사람을 내가 언제 보게 될지 몰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런 결별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엄청난 슬픔이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앞뒤로 있어요. 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래요. 이런 걸 바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역설법은요. 표현 자체가 모순, 말이 안 되는 표현.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 가끔 신문을 보면요. 스포츠 스타들 중에 운동하는 그 선수들 체구가 작아. 근데 막 국제대회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그러면 이런 표현 가끔 써요. 작은 거인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거인이라는 말은 등치가 커. 등치가 커서 거인이라고 하거든요. 작은데 거인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작다는 뜻일까? 크다는 뜻일까? 이게 표현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비록 체격은 작지만 뭐 위대해 보인다. 그가 이룬 업적은 진짜 위대하다, 크다. 그런 의미라는 거, 속뜻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표현만 보세요. 표현만 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이런 걸 바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역설법이 여기에 나와요. 진짜 유명합니다. 표현법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역설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결별과 축복이 모순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지금 꽃이 떨어지지요. 이 결별입니다. 나무와 꽃의 결별이에요. 이 꽃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끝! 다시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꽃이 떨어지면 어떤 축복이 생길까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별할 때. 자, 무성한 녹음, 여름이지요. 그 여름에 막
짙푸른 초록색 우리가 녹음이라고 하잖아요.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바로 이게 축복의 이유입니다. 꽃은 비록 떨어지지만 빠이빠이 결별이지만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잎도 생기고 가을이 되면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꽃 하나 떨어지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야. 낙화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낙화 뒤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 녹음과 열매. 자, 열매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도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막 이별하는데 붙잡고 울고 징징대고 막 전화 걸어서 뭐 다시 만나면 안 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은 슬프지만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아름다운 이별, 깨끗한 이별을 하자라는 거죠. 자, 헤어지자. 이거 통보 아니고 다짐입니다. 스스로의 다짐이에요. 그래, 까짓것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자, 여기서 섬세한 손길이 뜻하는 건 사실은 꽃잎. 그 꽃잎을 손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 그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참 예쁘죠? 발음이. 해롱해롱 아니고 하롱하롱. 의태요.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이 뭐 하는 날이야?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별하는 날. 나의 사랑, 꽃. 나의 결별, 낙화. 샘터에 물 고인 듯. 모모하는 듯. 직유법 쓰였고요.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 슬프다라고 하는 정서가 딱 한 번, 그것도 맨 끝에 아주 간단하게 슬퍼, 이별했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 하지만 나는 이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성숙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어떤 깨달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은 사랑을 뜻하고 낙화는 이별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생기는 녹음이나 열매에 해당하는 건 성숙이에요. 꽃은 떨어지면 푸르름과 그 다음에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은 이별하면 그렇게 깨끗한 이별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성숙해진다. 우리 왜 노래 가사에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노래 가사 보면은 뭐 이별 뒤에 뭐 약간 성숙해지는 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식의 좀 가사들도 나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한 이별 후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함을 어느 늦은 봄 꽃잎이 휘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얻은 깨달음을 이 시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핵심 정리해 봅시다. 자, 갈래의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에 보시면 역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설법,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아예 그 구절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의지적, 깨끗한 이별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 자, 제재는 낙화, 주제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성숙한 삶. 비록 이별이 슬프고 아프지만 나는 이 이별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 자, 자연현상에서 낙화라는 자연현상에서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역설적 표현으로 중심시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의인화, 마치 꽃을 사람인 것처럼 자연에서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 우리 교재에는요. 포인트 모아보기에는 각 연내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이 낙화라고 하는 작품의 되게 유명한 구절과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법들. 지금 제가 해드린 것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영탄법. 거기 지금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 영탄법으로 되어 있는데 영탄법으로 볼 수도 있고 서리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법 꼭 기억하시고 의인법, 의태어. 그 다음에 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일단 시각적 심상에 쓰였죠. 떨어지는 꽃의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에 쓰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지고 있다, 죽는다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낙화잖아요. 꽃이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강적 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고 있다, 죽는다, 가야 할 때 이런 이별을 뜻하는 시어들을 우리가 하강, 위에서 아래로 하강, 내려온다, 하강적 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강적 시어가 이 시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우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무엇을 할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딱 두 문제 준비되어 있어서 1번 이 시에서 주로 사용된 심상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낙화, 떨어지는 꽃의 모습을 보면서 얻은 깨달음, 그래서 떨어지는 낙화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서 1번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2번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시의 주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역설의 구조를 띈 구절, 역설법 쓰인 표현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수업 끝나고 낙화라는 시는 결비를 이룩하는 축복의 사유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 나오는 작품이야.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오늘 수업 성공한 겁니다. 몇 번이 답이다? 3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쌓여. 이것이 바로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거죠. 반어법이나 역설법이 자주 나오지 않은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반어법이나 역설법이 쓰인 그런 시 작품은 그 표현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역설법 흔치 않은 표현법입니다. 우리 앞에 성탄제는 촉각 대비, 촉각의 대비, 여기 낙화에서는 역설법,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두 작품 모두 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